맑은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경북 울진과 영덕, 울산에는 건조경보가, 그 밖에 서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영하 1도에서 영상 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희수였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2020년 3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대위원장 주진우입니다. 4.15 총선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 대진표가 속속 확정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여야는 비례대표 명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미래한국당 비례 1번은 윤주경 씨, 윤봉길 의사의 손녀로 확정됐습니다. 열린민주당도 비례 후보들을 내놓았는데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외치며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조국 사태는 검찰의 쿠데타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잠시 후 속 인터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도쿄올림픽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최 여부 자체가 논란입니다. 올림픽을 연기하지 않으면 참가하지 않겠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선수들은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도쿄올림픽의 연기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우리의 코로나 대응을 국민을 현혹하는 선거 선전이다 이렇게 주장해 논란입니다. 한일 관계 전문가 이영채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바꾼 것들, 일상, 식문화, 근무환경, 경제활동, 수업 풍경, 코로나 전과 후는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변화의 시기, 위기의 시기,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KBS 최경영 기자와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라이브는 계속돼야 한다. 여기는 라이브 비대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말에 사회적 거리두기 잘 실천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집에만 있기 힘드셨죠. 그래도 조금은 참아야 합니다. 꽃 구경 갔다가 코로나 걸린 커플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꽃놀이 올해는 조금만 참아봅시다. 프랑스에서는요 매일 8시에 자발적으로 다 함께 박수를 친다고 합니다. 수고한 의료진들에게 보내는 감사의 박수, 우리는 잘 버티고 있다, 이런 격려의 박수 서로에게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서로를 위한 위로와 격려, 감사의 마음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월 초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나는 이렇게 거리두고 있어, 이런 이야기 들려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모아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에서 라이브 비데이 검색해서 영상으로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라이브는 계속되어야 한다. 살아남아야 한다. 정치 뉴스 피로 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뉴스 오영호.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안전하게?
네, 잘 보냈습니다. 네. 날이 많이 좋아서 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네. 창문을 열었습니다. 네. 그리고는요. 환기를 했습니다. 잘하셨네요. 네.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어떤가요?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된 확진자 수가 8,961명입니다. 어제보다 64명이 늘어났는데 지난달 29일 이후 가장 적은 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감염자 가운데 81%가 집단 발병으로 인한 감염자이고요. 역시 신천지 관련 확진자들이 가장 많지만 이 최근 가장 주목되는 것은 해외에서 온 확진자들입니다. 그래, 걱정입니다. 네,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64명 중에 해외 유입 사례가 14건으로 21%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때문에 이 한 달여 만에 최저치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네, 확진자 수가 세 자리든 두 자리든 큰 의미는 없다라면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 주말에 검사 채취 건수는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유럽발 입국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네, 어제부터 유럽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질병관리본부의 오늘 2시 브리핑에 따르면 어제 유럽발 항공편 등으로 이 진단 검사 대상 유럽발 입국자 수는 들어온 사람은 모두 1,442명이고요. 이 대부분이 우리 국민들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중에 유증상자가 152명, 무증상자가 1,290명이었는데 유증상자는 공항의 격리시설에서 그리고 무증상자는 임시 생활시설로 이동해서 진단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부터 차례로 귀가를 하고 있는데요. 귀가를 했다고 끝은 아니고 2주간 또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진자들은 경증인 경우 생활치료센터로, 중증인 경우에는 병원으로 이송이 됩니다. 체계적으로 지금 준비하고는 있네요. 네네. 그런데 정부가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국고 낭비다, 이런 식으로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네, 이 조선일보는 오늘 일면에 유럽에서 1,300명 입국, 하루 검사 미만 나랏돈 2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보도에서 1인당 15만 원인 진단검사 비용은 한국 정부가 부담한다라면서 이날 하루 유럽발 입국자들에게 들어간 진단검사 비용만 2억 원 가까이 된다. 모두 국민 세금이라고 했습니다. 꼼꼼하게 계산했습니다. 네, 호텔 비용,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자가격리 기간에 나오는 생활비, 이런 것까지 이제 계산했는데 일단은 검사 비용만 2억 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국을 차단하면 될 거를 사회적 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어난다는 건데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모르는 소리라고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수조사 대상인 유럽에서 입국한 사람들 중에 우리 국민 비율이 92.2%. 우리 국민입니다. 네, 우리 국민이에요. 거의 대부분이라는 소리죠. 네. 그리고 정은경 이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이 다른 만성질환 치료하고는 달리 이 감염병은 이 내국인들을 보호하고 전파를 차단하는 목적으로 강제로 격리를 시키고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국민입니다. 그리고 치료를 안 하고 검사를 안 하면 이분들이 다른 데서 퍼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해야죠. 이 조선일보는 중국 입국을 막지 못해서 유럽 입국자도 못 막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쪽의 뉴스를 계속 강조하고 싶어서 지금 보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 초기에 이 중국 입국을 금지했던 미국의 확진자가 지금 세계 3위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차단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 국민이라는 걸 밝혀두고 갑니다. 오늘 주식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조차 좀 고통스럽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반등을 했었는데 코스피가 오늘은 또 5% 넘게 떨어져서 다시 1,500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지난 주말 종가보다 83.69포인트, 5.34% 내린 1,482.46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예. 문을 열자마자 5.86%가 떨어지면서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요. 이것은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후 코스피는 한때 장중 1,500선을 회복하기도 했는데 이후 다시 하락의 폭을 키웠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6,400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면서 13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고요.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네, 기관도 3,600억 원을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도 팔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9,210억 원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개인만 계속 사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도 지난 주말보다 23.99포인트, 5.13% 내린 443.76으로 종료를 했고요. 원달러 환율도 30원 넘게 올라가면서 1달러에 1,280원을 넘었습니다. 경제 위기가 고통스럽겠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갈 길이 좀 멉니다. 참고 견뎌야 되는데 조금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바닥인 것 같다. 지금 저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아무도 그 전문가의 말을 신뢰할 수 없고 말한 전문가들도 그 말을 자기가 보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투자하시는 분들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지난 주말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예배 좀 온라인으로 봐주고 기도 집에서 하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부 교회는 계속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열면서도 이 정부의 지침을 따르는 곳들도 있었는데 아예 지키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였는데 1~2m 거리를 유지해달라라는 정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가까이 모여서 서 있었고 또 마스크를 벗고 찬송가를 부르거나 목회자들이 정부의 예배 중단 권고를 무시하면서 하는 말도 있었고요. 그리고 공무원과 취재진을 향해서 신도들이 욕설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한 이 사랑제일교회의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집단 감염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이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이 사랑제일교회에서 집회가 금지되고요. 위반 시 참여자에게 그러니까 신도들에게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개인한테 300만 원이 지금 벌금이 부과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은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전원에 대한 치료비 일체 그리고 방역비도 청구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도 이 방역 지침을 어기면 벌금의 손해배상 구상권까지 청구를 한 방침인데 그런데 조금 전에 들은 소식이 이 전광훈 목사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검찰이 이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네, 전광훈 목사님 신도들의 건강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정부에서 하라고 하면 반대하고 앞에서는 반대하고 종교 탄압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아무렇게나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명예훼손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명예훼손 소송이 걸리면요, 정광훈 목사님이 뒤에 와서 봐달라고 합니다. 저한테도 그랬어요. 네, 그러셨군요. 네, 여러 번 그랬습니다. 네, 정광훈 목사님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들어가셔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정말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 지금 뿌리 뽑지 않으면 이 성범죄, 이 성착취물 이거 걷잡을 수 없을 거라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청원에서도 역대 최다 동의를 얻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N번방 사건이라는 것은 그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받아낸 뒤에 이를 빌미로 성착취물을 찍도록 협박을 했고 돈을 받고 이를 유포한 사건입니다. 네.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 관련해서 올라왔는데 이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모 씨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라는 요구였습니다. 해당 글은 사흘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받았고요. 그리고 동의 숫자가 현재는 200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리고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라는 청원에는 역시 200명이 육박하는 사람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N번방을 만든 사람 그리고 그 판 사람도 그렇지만 이거 돈 주고 산 사람 이 성착취물 성범죄 공범들입니다. 이분들도 처벌받아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텔레그램 방에 가입한 회원들도 추적할 방침이다라고 합니다. 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박사방 참여 이용자들의 신상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들 역시 이 단순 방관자가 아니라 집단 성폭력의 공범이다라는 그 여론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건데요. 예. 법에 근거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를 할 것이다라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 60여 곳의 이용자가 총 26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예. 이 중 지금 경찰이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박사방 회원은 최대 1만여 명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고 거액의 돈을 내고 이 착취물 동영상을 산 사람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의 특성 그리고 유료 회원이 금액을 지불한 수단이 암호화폐라는 점 등은 좀 수사를 어렵게 하고 있는 요소라고 합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아야 한다.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 그리고 공개,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성년 성착취물을 가지고 돈을 벌거나 그걸 즐기는 그런 문화는 경종을 울려야죠. 네네. 경종을 울려야죠. 이제는 경찰이 이 성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보도가 됐어도 제대로 말끔히 그 수사를 마무리한 경우가 없었어요. 네. 처벌 수위가 대단히 낮다거나 아니면 언론이 우하고 달려들 때는 열심히 수사하다가 마무리가 잘 안 됐는데 이번 경우만큼은 경찰이 수사권 조정에 수혜를 입었다는 것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잘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N번방 사건에 왜 조국 전 장관 이름이 나오는 거죠? 네, 이 미래통합당에서 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연결해서 정부 여당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국민청원의 내용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 예. 용의자 신상 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달라 뭐 이런 요구였는데 이준석 통합당 최고위원이 이 검찰의 포토라인 폐지 방침을 비난하면서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을 금지한 거는 2019년 10월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정원석 이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도 그 N번방 가해자들의 영웅 조국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는데 조국으로 인해 이 N번방 용의자들의 신상 공개와 이 포토라인 세우기는 한층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토라인 제도가 아예 사라진 건 아닌데요? 네, 이 포토라인이라는 게 사실 제도가 아닙니다, 이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1993년에 이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의 검찰 소환 당시에 갑작스레 몰려든 취재진의 카메라에 정주영 회장의 이마가 다치면서 생긴 일종의 기자들의 관행인데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제도로 금지시키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 그렇죠.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포토라인을 없애자는 얘기가 나온 것은 이 피의 사실이 확정되기 전까지 공개 소환을 지향하자라는 의미인데 사실 신상 공개와 포토라인은 좀 전혀 다른 좀 별개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좀 약간 별개의 얘기인데 제도를 조국 전 장관이 만들어서 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피의자들을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그냥 주장하는 거네요. 네, 신상 공개는 지금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절차를 거쳐서요. 그래서 경찰이 그 신상 공개에 대한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이죠. 차명 계좌를 통해서 호화 생활을 즐기고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그 이만솔 민생당 정의사회 구현 특위위원장은 오늘 이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두환의 불법 재산 정황 및 추징금 압류 실마리를 발견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만솔 위원장은 전두환 씨 부부가 숨겨둔 이 차명 재산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관련된 인물로 그 연희동 전두환 씨 자택 인근에 거주하는 이모 씨를 특정을 했는데 네. 이 이모 씨는 자신이 차명 재산 현금 조달책 역할을 오랜 기간 해왔음을 제3자를 통해서 이미 시인한 바가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증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만솔 위원장은 이 이모 씨가 지난해 8월 경기도 모 야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고 이것은 단순 사고사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재산 관리인 이모 씨가 지금 그러니까 급작스레 숨졌다 이거죠. 네, 그렇게 이만솔 위원장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씨의 주변 인물을 탐문한 결과 그 이 씨와 금전 갈등 관계에 있는 그 제3의 인물 제이 씨를 확인했고 이 제이 씨가 관리하는 재산 중 상당 부분이 전두환 씨의 차명 재산일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차명 재산이 이쪽으로 옮겨졌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이모 씨가 이 전두환 씨의 이 차명 재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이후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거 검찰이 빨리 수사에 나섰으면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친서를 보냈습니다. 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어제 발표한 담화에 따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고 북미 관계 추동 구상과 코로나19 방역 협조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김여정 부부장은 두 정상 간 친분 관계는 매우 훌륭하다고 강조했고요. 우리 정부도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뉴스 오영호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768님, 저는 젖소 우유자는 목동이에요. 본의 아니게 매일 젖소와 송아지랑 있기에 자가격리 기간이 9년째입니다. 그러나 날이 너무 좋아서 자전거 타고 주변 나들이 다녀요. 여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네. 7737님, 거리두기를 기회로 각방 쓰고 있네요. 우리 집사람이 워낙 보건위생적이어서 2m. 이건 축하드려야 될지 이거 위로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교통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와 서울 시내 모두 교통량 늘고 있고요. 돌발 상황으로 여파 받는 곳들도 있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3본 진출로 2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뒤로 여파가 심해졌는데요. 평촌 나들목부터 4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 시흥부터 송내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작업으로 인한 정체도 있는데요.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 방향 회인 부근에서 2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 1km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기흥 동탄부터 수원 사이, 그리고 양재 부근에서 반포까지 밀리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매송휴게소 부근과 용담터널 사이, 좀 더 가서 금천 일대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사고는 선유로 양화대교 남단에서 노들길 성산 진입램프 쪽인데요. 1차로에서 1시간 넘게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인초희였습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쏙 인터뷰. 귀의 쏙, 맘의 쏙, 쏙쏙쏙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2020년에는 기필코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 이런 의지로 검찰발 국정농단 세력, 쿠데타 세력 명단을 공개하셨습니다. 그 명단이 뭔지, 그 의미는 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세게 나오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국 사건은 윤석열의 검찰 쿠데타라는 말인가요? 이게 무슨 말이죠?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그렇게 규정할 수 있을 거고요. 네. 지금 우리는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역사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규정하신 거죠? 네. 네. 검찰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네. 검찰발 국정농단 세력, 검찰발 쿠데타 셉니다. 명단을 공개하셨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고요. 여한섭 대구지검장도 있고요.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도 있고요. 신자용, 양석조, 한동훈, 기라성 같은 검사들이 다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명단까지 공개해야 되겠다.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명단을 공개한 것은 적어도 이제는 작년에 있었던 그 국정농단, 쿠데타 시도 이런 부분의 어떤 주축 세력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민들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에서는 검찰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새롭게 해결을 하거나 정리를 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권한도 줄이고 새롭게 인물도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과제를 명확하게 하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고위직인데 저 밑에 이복현 형사 2부장 특수사부장으로 왔죠. 그 특수부장은 왜 이름 들어갔습니까? 이제 특별히 사람들마다 약간의 그 관계의 어떤 친소라든지 또 가담의 정도라든지 다 차이는 있긴 있습니다만 네. 주로 이렇게 이제 큰 틀에서 같이 움직였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네. 아무래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분 같은 경우도
얼마나 가담했는가에 대해서는 뭐 좀 적절히 참고할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제가 삼성 수사를 하고 있는 주무부장이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한판 뜰 수밖에 없다.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는 한판 뜰 수밖에 없다.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서셨습니다. 정치권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시기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이거 가지고 제가 말을 하거나 어떤 것이 마치 정치권에 진출하기 위한 어떤 수단 내지는 뭐 이벤트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어느 당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아마 제가 어디 가 있더라도 제 그 위치 속에서 합당하게 뭔가 변화를 시도하고 개혁을 추진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게 지금 타이밍에서는 검찰 개혁이라고 보는 거고요. 예. 그 검찰 개혁을 지금 같은 여러 가지 공적인 선거라든지 이런 광장이 열렸을 때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유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7년에 비검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법무부 인권국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애쓰셨고요. 그리고 지난 1월 사임 전까지는 검찰개혁 추진위원단 단장 맡으셨습니다. 네. 근데 법무부에 계시면서 이 사람들 정치검사다 쿠데타다 하면서 이분들에 대한 좀 인사, 다른 법무부에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뭐가 있었을 텐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안에 있을 때와 밖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안에 있을 때는 제가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위에 있지는 않으니까. 네. 사실은 그래도 법무부 국장이면 옆에 검찰국장하고도 얘기하고 법무부 장관한테 얘기해가지고 저 친구는 좀 정치적이고 저 친구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시키지 말자. 네. 총장 시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검찰 쪽에서 받아들이기에는 또 괜한 인사에 대한 개입 간섭 이렇게 또 볼 여지도 있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스스로를 좀 자제하고 싶었던 거고 또 공직에 있으면은 할 수 있는 말과 할 수 있는 행동이 좀 제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는 제가 일종의 중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을 때 언행을 굉장히 조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더 얘기하기가 어려울 수 그렇습니다. 있었네요. 공적인 책무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명단과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하고 얘기하지는 않으셨죠?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네. 말 안 하셨어요. 뭐 본인도 알고 있지도 못할 거고요. 사실은 네. 조국 전 장관께서 뭐 이런 문제에 대해 사람을 일일이 했을까라고 생각도 안 했을 것 같고요. 예. 뭐 이거는 순전히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언론에 나와 있는 보도 자료 네. 뭐 이런 걸 기초로 해서 또 제 경험도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한다고 한 것이고 뭐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뭐 블랙리스트라는 말을 붙이기도 하는데 지금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네. 이거는 제가 오히려 공개를 하고 예. 공유를 하기 위한 것인데 은밀하게 뭐 정부 기관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언론에 이미 다 나왔던 것을 기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검찰 반응은 이거에 대해서 검찰 반응은 되게 뜨겁던데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네. 뭐 저한테는 말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만 주 기자님한테는 아주.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분들이 박근혜 국정농단 그리고 이명박 수사 그리고 삼성 수사 몇 가지 수사에 대해서는 공도 있어요. 뭐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게 다 뭐 명함이 있는 거죠. 예.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이 있는데 뭐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검찰 지상주의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검찰이 나라를 결정한다.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 자신들이 쉽게 말하면 법무부 장관이 누군지도 결정할 수 있다라는 키를 쥐고 싶은 거죠. 네. 그 맥락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좌지우지고 하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이건 뭐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민변에서 인권을 위해서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가 법무부에 들어가서 직접 이렇게 검찰하고 같이 일을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검찰 중에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합리적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많아요? 꽤나 있습니다. 그거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나 이 사람들이 사실은 뭐 이 모든 경무와 실무적인 일에 배치가 되는 쪽이고 오히려 권력지향적이거나 본인들이 나라를 운명을 주무르겠다고 결정하는 사람들 위주로 주요 보직들을 장악해 나가고 그런 아주 희한한 구조가 이때까지 좀 축적돼 왔던 거죠. 예. 그것을 좀 타파하고 싶었던 게 우리 정부의 노력이기도 하고요. 저 또한 그런 것에 좀
동참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총선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총선에 출마하십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셨는데 왜 열린민주당인가요? 왜 열린민주당이냐? 글쎄 저는 뭐 그렇습니다. 제가 원하는 어떤 개혁이나 또는 변화 그것들을 좀 더 충실하게 이행하고 싶고 국민들의 열망을 더 받들고 싶다라는 것이 좀 컸고요. 기존의 어떤 뭐 거대 정당들이 있죠. 또 새로운 또 정의당도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새로운 시도를 좀 해봐야겠다. 기존의 틀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어떤 선택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좀 강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열린민주당이 그 민주당에서 잘린 사람들이 다 가서 모여서 이렇게 모여 있다. 그래서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민주당 표만 깎아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근데 이 부분에서는 사실 코멘트를 하기가 어려운 게 제가 그 부분을 잘 몰라요. 그리고 일단은요. 아니 정봉주 의원은 거기서 컷오프 됐고요. 김은겸 후보도 네. 거기서 컷오프 됐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걸로 갔다가 컷오프 되셨어요. 그래요? 그건 맞잖아요. 예를 들어 정봉주 의원께서 그럴 수 있는 건 이제 알고 있고요. 예. 다만 근데 기존 민주당에서 자격이 없다라고 했다는 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모인 분들은 저는 새로운 부활전을 하고 있다. 예. 부활전인가 이게 정확한 표현이. 네. 뭐 그렇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국민들 앞에서는 한번 자신의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자신의 어떤 과제와 신념을 가지고 한번 도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미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저기 정치권에 나서서 검찰 개혁을 이뤄보겠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조국 전 장관은 뭐라고 하시는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하고는 전혀 없고요, 실제로. 예. 또 논의하는 게 이상하게 또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전혀 사실은 서로 하고는 뭡니다. 아마 맨 처음에 아마 언론을 통해서 들었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듣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다만 고생한다라는 얘기는 뭐 전해왔습니다. 네. 근데 그 이상 이야기하기는 사실은 또 뭐 본인도 어렵지 않을까. 네. 입장이 아주 곤란하겠죠. 이해찬 그 민주당 대표가 이 얘기했습니다. 열린민주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선거 이후에도 합당은 어려울 것이다. 이 정치공학적으로 합당은 어려울 거다. 이 얘기를 했는데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시죠? 예, 근데 사실은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밝히는 게 마치 당 전체 입장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여지가 지금은 있습니다. 당 전체인 것처럼 하고 당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고 다니셔야 돼요. 선거 전략상. 그런가요? 선거 전략으로는 그럴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비례대표 지금 순번을 정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데 대해서 별로 예전하지는 않고요. 예. 다만 제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 개인적 입장은 큰 틀에서 같이 가는 건 분명하다. 분명한 한 가족이고 각각의 영역에서 서로 각각의 지지층에서 서로 어떤 힘을 얻고 다시 결합을 꿈꾸는 길로 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검찰개혁 추진위원단 단장이셨어요. 그래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는데 법무부에서 이렇게 가장 기둥 같은 사람인데 그분이 나와버렸어. 그래서 저는 법무부에 그리고 검찰의 검찰개혁 그 안에서의 제도개혁 조금 걱정돼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치권에 와서도 훌륭하신 역할을 하시겠지만 네. 또 검찰 내 법원 내 법무부 내 이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저를 그렇게 평가해 주시는 건 고마운 일인데 제가 주축이라고 보면 어려운 것 같고요. 주축은 분명히 장관이시죠. 장관이 계신데 제가 이제 재직하던 시절에 조국 전 장관이 사임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혼자 좀 사실은 버틴 측면이 있습니다. 예. 버티다가 새로운 또 장관께서 추미애 장관께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새 장관께서 새로운 진용을 꾸려서 저는 개혁을 추진할 준비를 아주 좀 착실하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예. 4월 총선까지는 좀 서로 여러 가지 이제 법무부도 좀 준비를 하고서 했다가 총선이 끝나는 대로 뭔가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개혁 완수 이 얘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정치권에 뛰어든 화두이기도 하고요. 네. 본질적으로 검찰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은 법적인 장치 외에 여러 가지 관습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해왔는데 여전히 가장 큰 것은 법적인 권한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이 이 지구상
가장 많습니다. 네. 가장 큽니다.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통제도 안 받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쿠데타라 시도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 지금부터는 엄격하게 민의에 의해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통제가 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한을 줄이고 예. 그에 따라서 조직을 줄이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21대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될 과제고요. 검찰 내 법무부 내보다는 국회에서 할 일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훨씬 거죠? 많습니다. 네. 총선이 3주 남았는데 이번 총선 무엇이 시대 정신이고 무엇이 유권자들을 흔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위로할 줄 아는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위로요? 위로. 정봉주 전 의원은 위로 그런 거 모르는데. 뭐 정봉주 의원은 사실 뭐 소위 말해 선수로 나가는 분은 아니고요. 네. 손혜원 의원도 잘 못해요. 그런 뭐 두 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번 우리들 후보진들을 보면은 본인들도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고 저도 뭐 사실은 상처가 있죠. 공격을 받고 뭐 싸우고 네. 하는 과정에서. 혼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본인들도 상처가 입었는데 사실은 국민들이 더 많은 상처를 입었다고 봐요. 네. 경제적으로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그렇죠. 네. 또 검찰의 어떤 난 또는 뭐 그런 사태 때문에 또 상처를 입고 네.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어느 당이 정말로 또 어떤 사람들이 국민들을 어루만지고 위로할 수 있는가. 그 위로를 잘 해드리는 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21대 국회에 입성하시면 어떤 정치인,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까? 제가 어떤 국회의원이 된다 모델을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뭐 자기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 좀 하는 거를 좀 모르겠어요. 정치권에서는 자랑을 좀 해야 돼요. 자기 뽐내기를. 그런가요? 좀.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사실 딱 한 가지를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하려고 하면 이게 목표가 어려운 거고요. 저는 법사위를 정상화시켜야겠다. 네. 제가 법무부에 있으면서 국회에 출입하면서 법사위가 어마어마한 개혁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법사위를 안 열어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아요. 네. 여야 만장일치가 아니면 통과가 안 되는 희한한 상황을 목격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무튼 이 어떤 장애가 되고 있는 상황, 이 기득권을 유지하는 체제가 되고 있는 이 법사위를 뭔가 개혁하지 않고서는 한 발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나가기 어렵겠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네. 모르겠습니다. 여러 과제가 있겠지만 눈에 떠오르는 것은 1차 그것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딱 5분이면 됩니다. 5분 동안 대한민국 정당 소식을 국제심판처럼 공평하게 공정하게 전해드립니다. 오창석의 5분당. 오창석 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주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주말 잘 보내고 왔습니다.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여의도가 난립니다. 예. 지금 각 정당별로 이제 비례 명단들이 속속들이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요일, 토요일 여의도 진짜 뜨겁더군요. 예, 먼저 미래통합당 소식 먼저 말씀드리면요. 예. 일단 순위가 예.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네. 1번 조수진 채널A 기자가 1번이었는데요. 조수진 기자가 네, 5번으로 갔습니다. 5번으로 갔네요. 예, 그리고 그러나 뭐 당선권이죠. 예. 1번은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이
됐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모셔온다는 그분이 아닙니까? 네, 영입 인재죠. 그래서 예. 당선권에 배치가 됐고 1번이라는 상징성까지 부여받게 됐고요. 예. 지금 보면은 도대체 왜 이 사람이 뽑혔었나라고 의문을 가졌던 5번의 김정현 변호사 예. 그리고 청년으로 분류됐었던 우원재 씨는 예. 아예 명단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어요? 예. 순서에도 없어요? 예. 아, 네.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영입 인사인 탈북인권운동가 지성호 씨. 예. 그리고 이영 씨 이런 분들은 다시 앞순위에 배치되면서 10번대에 배치가 되면서 당선권에 들어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운천 의원 같은 경우는 18번에서 16번으로 소폭 앞당겨졌습니다. 역시나 당선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MBC 아나운서였던 신동호 아나운서는 예, 어떻게 됐습니까? 당선권 바깥으로 밀려났습니다. 14번에서 32번으로 갔습니다. 왜요? 글쎄 여기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많겠지만 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친황 체제의 구축 이렇게 봐도 될까요? 비례대표 이렇게 순번을 보면? 네, 일단은 황교안 대표가 영입을 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적어도 20번대로는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기 유영하 변호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영하 변호사도 끝내 명단에 이름 올리지 못했습니다. 결국은요. 예. 편지까지 썼는데. 그래서 또 다른 편지가 혹시 나올 것인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메시지가 유영하 변호사 측으로부터 나오는 게 없습니다. 민주당으로 가시죠. 네, 민주당 역시 이 명단을 확정지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 순번은 남아있지만 네. 더불어시민당이라고 하죠. 이 그렇죠. 더불어시민당의 후보자들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씨, 예. 시대전환의 공동대표였던 조정훈 씨가 함께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맨 앞 순서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선권인 10번 안으로 무조건 배치가 되겠죠.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에서 예.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네.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그리고 남기업 토지플러스 자유연구소 소장 등이 또 합류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명단을 추렸고요. 예. 이 명단을 가지고 지금부터는 아마 비례 순번 작업에 다시 돌입할 예정입니다. 권인숙 선생님이 비례대표로 나오시는군요. 네. 국민의당은요? 네, 국민의당도 명단을 발표를 했는데요. 총 26명입니다. 26명이나요? 예. 26명인데 1번이 예.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 간호부원장입니다. 동산병원이라면? 네, 안철수 대표가 2주 동안 대구에 내려가서 그렇죠. 코로나19 진료 봉사 활동하는 곳입니다. 같이 봉사활동하다가 정드셨나? 예, 여기서 아마 헌신적인 노력이 안철수 대표에게 잘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는요? 1번 최현숙 간호부원장, 2번은 이태규 의원. 이태규 의원이 2번을 받았다고요? 네. 그분은 지난번에도 그 안철수 대표의 당에서 비례대표를 받았는데 또 비례대표를 받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출마를 포기한 권은희 의원. 권은희 의원도 3번을 받았습니다. 아니 지역구를 포기하고 네. 지역구 당선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포기하고 비례대표를 받았다고요? 네. 당선권으로? 무조건 3번이라면 무조건 당선이죠, 웬만하면. 네. 그리고 5번에는 지금 2018년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시장 캠프에서 대변인을 한 최단비 원광대 로스쿨 교수가 배치가 됐고요. 그러면 자기 최측근 인사들을 5번 내. 네. 네. 5번 내에 3명을 배치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6번부터 9번 역시 6번. 네. 안철수 대표와 친한 사람입니다. 6번은 김도식 당대표 비서실장, 그리고 7번은 안혜진 시티플러스 대표, 김윤 서울시당 위원장, 김혜림 당 부대변인이 차례차례로 이름을 올렸고 안철수 대표와 함께 대구 의료봉사활동을 한 사공정규 당 코로나19 대책 태스크포스 위원장이 10번을 받았습니다. 봉사활동 같이 한 사람 2명이나 앞으로 왔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10명 정도 당선권을 지금 사실 이제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요. 국민의당은. 네. 적어도 10번 이내에 2-3명을 빼고는 최측근 인사들로 다 채워졌다. 이런 비판을 면키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의사 가운을 입으셔가지고 굉장히 국민적으로 인기를 얻었는데 의사 가운을 벗자마자 이렇게 측근들을 이렇게 공천하면 저기 국민의당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이 평가인데. 네. 네, 다시 봉사활동을 가셔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비례명단 같은 경우 사실은 상징성으로 접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네. 1번은 저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면에서.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생각이 있으시겠죠. 다 더불어 민주당과 조금 관계가 조금 이상한 열린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열린민주당도 창당을 하고 비례명단을 다 확정을 지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직 지금 그 순서는 안 나왔죠? 순서는 안 나왔죠. 이게 국민 투표를 통해서 순번을 정하겠다라고 얘기를 남겼고요. 네. 정봉주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당적이 있었는데 네. 그동안 이제 열린민주당 창당하면서 잠깐 이중 당적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을 했다라고 이중 당적을 완전히 정리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 네. 지금까지 오창석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오늘의 고농축 인터뷰 3분 순삭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오늘의 3분 순삭 인터뷰. 성착취 동영상 공유방인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의 용의자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00만 명을 훌쩍 넘긴 역대 최다를 기록해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박사와 각각 그들은 누구인지, 얼마나 많은 엠번방과 공유자들이 있었는지 경악할 만한 실태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상담센터 서승희 대표의 설명입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입니다. 박사를 잡은 것 자체도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전히 상당히 많은 방들이 운영됐었기 때문에 예. 그 운영진이라든지 혹은 예. 적극적인 가담 가해자들을 잡아내는데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박사 이전에 네. 이제 박사가 가까이 활동을 접고 예. 잠시 이제 휴식기처럼 이제 활동을 보이지 않자 박사가 이제 등장하면서 본인이 이제 각각방의 이용자들에게 홍보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방이 커졌었는데요. 근데 이 각각이라는 사람 본인이 소개하기로는 네. 이제 본인 지금 20살이고 수능을 치느라 활동을 잠시 중단했었다. 경기도에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N번방을 이용한 그 사람들이 대략 한 26만여 명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대표님? 26만 명이 아무리 중복자 수라고 하더라도 그 모든 방에 다 그 중복이 되어 있을 수 없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가 들어갔었던 방 중에 최대 규모의 방은 약 3만 명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 하나에 3만 명이요? 네, 방 하나에 3만 명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 합계가 26만, 최대 규모의 방이 3만 명이라고 했을 때 네. 아마도 이제 10만 명은 넘는 숫자 혹은 거기에 달하는 숫자이지 않을까 추산됩니다. 그렇다면 운영자인 박사와 각각 등에 대한 처벌 형량은 얼마나 될까? 성착취 동영상을 시청한 자들도 함께 처벌할 수 있을까? 현행법상으로는 쉽지 않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경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분석입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입니다. 범죄 구성 요건에 대한 그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긴 한데요. 우리가 외신을 통해서 보는 해외 사례는 이런 정도면 뭐 수십 년, 뭐 종신형까지도 가능할 텐데, 우리나라는 사실 늘 지적하지만 성범죄에 대한 처벌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죠. 더더군다나 이게 직접 어떤 육체적인 성폭력을 이 박사가 한 건 아니잖아요. 다른 회원에게 시킨 경우는 있어도. 예. 그 부분이 이제 교사로 인정이 되느냐 여부 등에 따라서 징역 10년 상한 아래 위로 과연 어떻게 될지는 좀 재판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일단 돈 내고 시청한 회원 가입 그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예. 더군다나 이제 가상화폐까지 사용을 해야 하고 그 정도 과정과 절차라면 일단 그 시청이냐 소지냐의 여부를 떠나서 이 전체적인 범죄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그 기소와 재판 단계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좀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그냥 시청만 가지고는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우리나라에 없고요. 없더라고요. 소지라는 형태, 그러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자신의 뭐 모바일 기기든 컴퓨터든 타블렛이든 이런 곳에 가지고 있느냐 여부 증거의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고요. 예. 그마저도 미성년자 피해자에 대한 것일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라는 상당히 그 약한 처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분노하시는 만큼의 법감정이 처벌에 연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서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현재 첫 사례로 순상 공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성폭력 범죄의 정의에 보면 아동 대상, 미성년자 대상 간음이나 업무상 위력 간음 또는 추행까지도 해당되는 법조항이거든요. 그러면 이 N번방 사건에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터뷰 3분 순삭에 이어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일베 소라넷 등에서 유사범죄들이 자행됐지만 누가 제대로 처벌받았나? 손정우, 양진호, 승리, 김학의, 안택은 여성을 인간 취급하지 않는 자들 누가 제대로 처벌받았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두고 이 사람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 일부입니다. 검찰 내 성폭력 문제를 세상에 알렸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서지현 검사, 2번 레이디 가가. 정답 보내시는 방법은 문자로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인터뷰 3분 순삭이었습니다. 레이디 가가의 Till It Happens to You 들으면서 라이브 비데이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춘희님, 법을 만들어야겠어요. 법을. 국회의원님들 부탁드려요. 성착취 동영상 시청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달라는 청취자의 의견이었습니다. 김한별님, 제 생각에는 안철수 대표가 비례순번에서 무척 현실적인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최대한 네 사람에게는 확실한 보상을 주고 확실하게 국회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네, 그렇죠. 그런 전략을 쓴 것 같습니다. 네, 저는 6시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